입시 제도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게 효율성을 못 느끼겠고, 그렇게 많이 바뀌면은 피해를 입는 사람 결국 학생들이니까. 불안하기도 한데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치려고, 마음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삼수 좀 아쉬움이 남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번 더 하게 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저는 다 바뀐 편이에요. 딱 제 때가 연속으로 계속 바뀐 그 세대라서. 그러니까 제가 현역 때는 국영수에서 그 탐구를 3개를 봤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탐구를 3과목을 봐서 3과목을 다 반영했는데, 이제 작년 재수할 때는 3과목을 봐서 그 중에 2과목만 반영하게 하는, 그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국영수도 AB형으로 다 바뀌면서 탐구도 애초에 시험을 2과목만 볼 수 있게 만들어놔서 되게 매번 바뀌었죠, 저는. 원래 작년에 있었던 제도만으로도, 논술이나 그런 입사 제도만으로도 학생들한테는 많이 복잡하고 대학 가는 길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었는데, 정시로 가는 제도까지 이렇게 A형, B형으로 바뀌고 하니까 더 복잡해져서 좀 혼란스러운. 선택하는 것도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처음 도입된 거라서 또 새로운 또 위험 부담이 또 생긴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없었던 걸 새로 만든 거니까. 그런 점에서 뭐 공부를 하는 건 둘째치고 일단 수능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생긴다고.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게 좀 간단한 방법으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안정된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면은 피해를 입는 사람 결국 학생들이니까. 예,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문현덕표 교수 심청이 고3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재수, 삼수 이렇게 반복하는 N수생이라고 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요. 올해 이제 수능이 또 제도가 바뀌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영상 보면 어떠셨어요? 뭐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거의 해마다 조금씩 뭐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다 올해는 AB형 형태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혼란이 더 가중됐죠. 아니,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씩 바뀌면서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런 제도를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도입을 해가 적용하면 거기에 뭐 어떤 부작용들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작용 어느 제도든지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막 한쪽에서 이야기하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이걸 또 바꾸다 보니까 자꾸 해마다 바뀌는 형태로 계속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움찔하고 이제 빼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뭐 1년 동안 솔직히 말해서 뭐 시험생들이 본인들 햄스터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실험실 햄스터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런 그 교육에 있어서 입시, 아까도 보면 좋은 대학에 편하게 간단히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데, 과연 해법이 있다고 믿고 이렇게 우리가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제 해법은 있는데, 사실은 그 좋은 대학이라고 말했을 때 그 대학 문이 사실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쉽게 제도를 바꿔서 한 번에 해결한다라는 것보다는 철학을 가지고 조금씩 계속 바꿔나가지 않으면 이게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좀. 저는 아까 그 학생이 이제 말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문장 자체에 약간 모순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쉽게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서울 상위권의 대학들 사실은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인서울하는 것도 사실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90%는 다 외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관문이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넓히는 작업과 또 대입 전형 개선하는 것들이 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하나를 해결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까 재수생이라 표현된 이 분들은 보면 좋은 대학을 못 갔다보다는 오히려 좋은 대학을 못 갔다라는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좋은 대학이 뭘까요? 저는 제가 그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근 12년을 투자를 해서 하루를 보고 공부를 한다 하는 게 문제고 하고 애들이 어릴 적부터 자기 적성을 빨리 찾아줘야 좋은 대학이지.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게 좋은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서울의 인서울 좋은 대학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좋은 대학인데 요즘에는 애들이 너무 대학 이름만 따갖고 가는 것 같아.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원인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저희가 또 N수생들과 또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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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떤 걸 공부하고 계시죠, 지금? 저 지금 미대 준비하고 있는 삼수생인데요. 예. 입시 준비한 동안 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전형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몇 번이나 바뀌었나요? 미대는 따로 전형 같은 게 막 특별히 바뀐 건 없는데 예. 일단 수능 자체가 좀 선택형으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선택형 수능 한다 그러니까 가장 어떤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런 게 막 그런 문제점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A, B로 나뉘면 이게 수준별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 차이가 나니까 등급 따기도 되게 막 둘 다 어렵고, 그러니까 A형 같은 경우에는 막 쉬우면서도 또 어차피 또 B형에서 좀 중간층에 있었던 사람이 A형으로 넘어오니까 또 B형에서는 막 다 최상위권만 더 이렇게 경쟁하고, 그러니까 되게 A, B형 둘 다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A, B형 할 때 예체능 계열은 좀 이게 쉬운 영어를 해도 괜찮다라는 배려로 좀 A형을 좀 선택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예체능 계열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는 조금 영어나 이런 면에서 선택형이 좀 더 좋은 게 아니었나요? 좀 어떻게 보면 저도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쉬우다 보니까 그만큼 좀만 공부하면 쉽게 해서 점수를 잘 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만큼 열심히 해서 저가 잘 나오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쉽게 되면 또 다 비슷비슷하게 그게 그게 안 나뉘어질까봐 그런 것도 있고, 좀 어차피 A형도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등급 따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삼수까지 하면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미술을 전공한다 했는데 삼수까지 해서 꼭 대학을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대를 가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결과가 예비를 받고 이래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면서도 또 저는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도전을 한 거죠. 그러면 삼수하는 동안 돈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집에서 재정적인 후원이나 이런 건 잘 되나요? 아니면은? 네, 엄마 아빠가 다 해주시는데 좀 삼수하니까 좀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럼 주변에서 혹시 친구들 중에 삼수나 재수 하고 싶어도 혹시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게 안 돼가지고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나요?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막 엄마가 반대하시거나 다시 하면 또 힘드니까 심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는데 혹시 요번에도 만약에 낙방한다 하면 앞으로 계획은 세워놓고 계십니까? 전 무조건 이제 붙는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만약에 그랬을 때는 그냥 제가 최대한 그 수능 성적에 맞춰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전공을 미술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술은 사실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을 굳이 나올 필요가 있나? 근데 솔직히 막 사회에서 그러니까 워낙 미술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차피 취직하거나 이럴 때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술 같은 거는 좀 자기가 그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좀 어느 정도 막 또 네임밸류도 보고 하는 게 또 사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모순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전 세계에 미술을 하는 거장들이 다 좋은 대학을 나온 건 아니거든 사실. 그림을 잘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렇긴 한데 입시 자체가 일단은 제가 한번 도전을 한 거니까 이왕이면은 이제 이번 학교 갈 때를 좀 좋은 학교 가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정말 뭐 입시 준비하는데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전화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 황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입시가 이렇게 미술 예체능계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 원래 미술 같은 게 실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기가 상향 평준화돼 버렸거든요. 다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으로 수능 점수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으로 된 거죠. 와, 이건 되게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은 게 사회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미술 수준이 올라가는데 대학의 그 랭킹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더 큰 문제는 사실 그 미술을 준비를 학교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예체능 계열의 교육이 사실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고스란히 전부 사교육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학생들은 심지어는 고3이 되었을 때는 학교를 빠지고 그냥 결석을 하고도 학원을 가가지고 준비할 정도로 지금 우리 음악미술 체육의 문제는 공교육에서 안 되다 보니까 모두 사교육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실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향상을 했는데 또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수능도 또 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2중고, 3중고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까 황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세계적인 미술의 거장들은 분명히 좋은 대학교의 미술학과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제 이 미술은 누구나 다 그 그림을 봤을 때 야, 잘 그렸다 이러면 되는데 정말로 이 작가가 그리는 사람이 행복해야 그 좋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입시에 미대를 꼭 가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나? 못 그리거든. 본인도 그림이 그리고 싶어 죽을 겁니다, 지금쯤. 미술을 그릴 때는 행복한 것 같고, 그렇죠. 이제 대학을 가는 이 제도 자체가 좀 어려움을 겪는 거죠. 대학을 진학을 해가지고, 아까 말 중에 나왔지만 대학을 진학해서 뭐 네임밸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취직할 때도 뭐 디자인 쪽 이런 걸 뭐 원하는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예술 행위만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떤 중간 다리를 놓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어떤 연관된 직업만을 가지겠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미술계도 대학 간의 서열이란 게 굉장히 심한가 보네요. 엄청 심합니다. 왜냐면 제가 회사에서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 고용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특성화고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애초에 디자인, 산업 디자인 이런 거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잘합니다. 고3 때도. 그런데 그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에서 이제 취업할래라고 얘기해보면은 집에서 대학 안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대학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고3 때 아예 그냥 그쪽으로 빠지더라고요. 분명히 학생들은 고1 때, 고2 때부터 괜찮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뭐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특성을 밀었던 건 사실인데 대학 진학률이 높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 보면? 일단은 사회가 이렇게 변해서 우리가 어떤 학력이 아니라 실력 위주의 사회로 본연을 바뀌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아무리 자기 좋은 실력을 갖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학벌에 묻히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실제로 뚫고 자기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경우는 좀 제한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이런 것들을 원할 때 실력으로 뚫어라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진짜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지 참 헷갈리는 상황인데 어쨌든 학생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입시에 이렇게 목매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실에 돼가지고 우리가 뭐 나약한 개인한테 너 혼자 다른 길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또 이런 사교육 과잉의 수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치고등 학원강사분과 이렇게 얘기해 볼 텐데 또 전화해보면 분명히 본인은 또 수혜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체제 하에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실 텐데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학부모들과 이렇게 전화 연결해보고 하니까 또 이렇게 사교육 과잉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계신데 네네. 또 현업에 계시면 또 그런 생각도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지금 대치동에서 6년 정도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인데요. 예. 입시 제도가 바뀌고 뭐 전형이 여러 가지가 되더라도 절대 저희나 학부모나 학생한테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결국은 선생님,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도 전부 다 혼란스러워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입시 제도가 몇 번이나 바뀌었나요? 거의 매년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큰 틀도 바뀌지만 매년 사소하게 전형에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전형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맞춤 전략을 짜잖아요. 예. 본인에게 제일 유리한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입시제도 바뀌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학부모들은 요즘 뭐 맞벌이 하는 분도 있고 많이 바쁘고 이럴 테니까 이제 사교육 받으면서 선생님들한테 많은 걸 기대할 텐데 보통 그 상황에서 연구도 하고 많이 하시겠지만은 보통 그 기대에 뭐 충분히 본인이 생각하기에 만족스럽게 대응하고 계시다 보시나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보면 아무래도 처음 입시도 바뀌어가지고 첫 해 이렇게 바뀌고 나면은 선생님들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보면은. 저희도 매 학교마다 각각 다른 전형들을 분석을 하고 그 전형들에 맞춰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한테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지금 대치동에서 강사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사교육에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의존하는 것 같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제 학부모들은 수시를 수상한 시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수시에 합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로또 당첨됐다고 표현을 해요, 학부모들이. 그만큼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은 많고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수시에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모른 채 정시에 준비를 하죠. 근데 그 학교별로 이제 수시 입시 요강, 정시 입시 요강을 보면 결코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단어들이나 뭐 언어 선택에 관해서는 전혀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사교육 시장에서 그걸 분석을 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하죠. 학교에서도 입시 지도를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좀 더 자신 아이한테 맞는 전략을 짜려고 하고 좀 더 빨리, 좀 더 나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입학사정관제가 생겨서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쓰려고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교육 시장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 강사 입장에서 그죠?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사교육 시장으로 이제 부모들이나 학부모들이 모여든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오는 게 별로 없어요. 학생들이 학교 시간에 학교 선생님들마저도 이곳에서는 너네 학원에서 배워왔으니 이거는 알고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선행을 받고 오지 않는 학생들은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죠. 강남의 그 대치동의 그 분위기가 그런가요? 제가 참 당황스럽네요. 그런데 그 보면은 그 정부에서 그러면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강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학부모나 학생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는 거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걸 알 텐데 왜 자꾸 이렇게 바꿀까요? 입시 제도의 주체가 사교육 시장도 아니고 학부모와 학생이에요. 들어가는 학생들이니까 그 주체인데 전혀 주체를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냥 정치권이나 뭐 교육부에서 입맛대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거기서? 뭐 일련의 과정들이 있겠죠, 뭐. 그거 이제 한번 저희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입시 정책을 많이 바꿀까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확인된 바가 없으면 왜 그럴까요? 근데 조금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교육부가 바꾸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각 개별 대학이 이 대입 전형을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육부는 이제 큰 틀에서 사실은 잡는 거고요. 사실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전형들은 대학들이 바꾸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고3 담임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게 대학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는 그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그 부분들을 많이 오해하셔가지고 대학은 뭐 이게 좋은 곳으로 생각을 하시고
교육부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대입 전형이 교육부가 대학을 간섭을 잘 못합니다. 큰 틀에서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입 전형을 다 만들어내는 것들은 각 개별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별 대학들이 서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 라이벌 대학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을지, 지원율을 높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자꾸 바꿔나갑니다. 그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원율이라는 얘기가 또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원을 지원율이라는 건 자기가 붙을 것 같으니까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치를 높이는 게 또 경쟁의 또 일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은 근데 대학들은 어차피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고 싶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뭐 입학 바꿔놓고 제가 입학처장이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의 순서대로 이제 뭐 흔히 스카이 대학부터 쫙 해갖고 순서대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 경쟁하는 대학들은 이렇게 해갖고 전형을 탁 사서 조금씩 바꾸죠. 그래갖고 날짜도 조정하고 눈치를 보면서 그런 형태로 쫙 나오면은 이제 밑에 있는 대학들도 전부 다 이제 서열별로 쫙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교육부에서 어떻게 그 제어하기는 힘든 부분이죠.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십시오라고 이제 설정만 해놨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거는 솔직히 대학들이 협의를 그 기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교육부에서 나중에 제시를 하죠. 후에라도 이렇게 뭐 아니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날짜만 정해놓고 이 사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어차피 자율화됐기 때문에 대학에 대해서 정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거의 정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큰 틀은 정해놓고 그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날짜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기준은 이제 법 같은 테두리인데요. 예, 그렇죠. 뭐 이제 고등교육법이나 초중등 교육법에 사실은 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대입 전형은 뭐 고등학교 교육이 파행이 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큰 틀만 잡고 있지. 세부적인 전형에 대해서는 무슨 뭐 도덕교과에서 나오는 것 같은 문구가 이렇게 법조문에 들어가 있으면 되나요? 네, 뭐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참 적절하고 모호한 단어네요. 여기 보니까.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그 대학을 안 나오면 취직을 못 한다는 그 개념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개념이 강한 게 아니라 현실 아닐까요, 그거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문턱을 자꾸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체도 문턱을 낮춰주고 공무원들도 이제 고등학교만 나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하는 그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공무원은 이제 시험 보면 되긴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보통 이제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얘기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곳들. 그렇죠. 거기 아까 대학에서 좋은 학생 뽑고 싶어하는 거 마찬가지로 또 학벌이라는 기준을 통해 가지고 좋은 직원이라는 걸 뽑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직업이라 하는 게 사실 내가 오늘 만약에 그거 일을 하면서 웃고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일을 하면서 내가 그 분야에서 뚜렷하게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좋은 대학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하고 싶어하는 과를 가야 된다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분위기상은 계속 애들한테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 얼마 전에도 그 마이스터고 학생들 약간 우대하는 정책이 이제 나와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좀 댓글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역차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또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인식 가운데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공감대를 못 얻다 보니까는 이쪽에서는 막 되게 4년제 나와서 고생하는데 또 여기는 고등학교 나와서 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으로 또 바라보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제도를 바꿔나가는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벤처하고 이러면서 보면은 참 업무 능력과 학력이 딱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생각 안 했었는데 반대로 또 이런 우수 상황이 생기면 마이스터고에서 정말 재능 있는 학생들 아까 얘기했던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진짜 대학을 또 갑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대학에 가 있는 학생들이 또 좋은 학생 이런 식으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고등학생 딱 졸업하고 다 뽑아놓으면은 그런 차별이 없는데 가고 나니까 4년 뒤에 차이가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되게 사회적인 부분이죠. 결국 그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지만은 고등학교 나온 전문가랑 대학교 졸업한 비전문가랑 이 상황에서 오히려 대학교 나온 비전문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게 자꾸 좀 심화되고 있거든요. 다시 옛날처럼 한동안 차이가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심화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인식이 강하게 박히는 거죠. 저희 현장의 목소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청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